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여러분, 큰맘 먹고 쇼핑하러 갈 때 어디로 가시나요? 아마 돈 좀 쓰러 가야겠다 하시면 백화점으로 가실 겁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는 이 여성, 두 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백화점에서 신나게 쇼핑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 여성 부자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돈을 주고 이렇게 쇼핑을 하라고 해도 잘 못하는데요. 부자가 아닌 이 여성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싱글 여성입니다. 우연히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되어 가끔씩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성우분들이 들려주는 사연을 들으며 찰진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제가 아직 그리 오래 살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세상엔 진짜 별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을 이 채널을 통해 알게 되었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흥미를 지니고 있는 건 시댁과 관련된 사연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횡포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기만 한 시댁 사연을 들을 때면 주먹에 힘을 쥐고 이야기에 빠져들 만큼 열혈 청취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아마도 제가 막장 시댁의 맛을 조금이라도 보았기 때문이지 싶어요. 하마터면 제가 그런 시댁에 며느리로 들어갈 뻔했거든요. 흔히들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요. 제 예비 시댁 사람들이 딱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부터 큰동서, 시누이, 그리고 남편 될 사람까지 빠짐없이 다 그랬거든요. 그걸 모르고 결혼했다면 아마 제 시집살이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다행히 결혼 전에 그걸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생각하고 사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시죠? 일단 남편이 되었을 수도 있는 그 남자부터 설명드려야겠네요. 저랑 그 사람은 대학 동기입니다. 저희 과가 전형적인 남초학과,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부분인 그런 학과거든요. 총 정원 36명 중 남자가 29명, 여자가 7명인 과였습니다. 당연히 여자들은 공주 아닌 공주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곳이었죠. 입학과 동시에 밥 사준다는 선배들이 넘쳐나는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도 많은 대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랑 같지만 제가 한 매력했거든요. 외모도 나쁘지 않았고 성격 또한 거침이 없는 편이랍니다. 과 동기 여자애 중에서는 내숭을 부리는 애들도 몇몇 있긴 했지만 전 태생이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여자였어요. 좋게 말하면 겉과 속이 똑같은 여자라고 해야 할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저를 예뻐해 주시는 선배나 동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도 같은 과 남자들이랑 얽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 위로 언니들이 둘 있거든요.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대학 가면 남자들이 많이 쫓아올 거다. 에이, 말은 바로 해라. 누가 저 선머슴을 좋다고 할까? 넌 여대를 다녀서 몰라. 더군다나 제 과가 남자들만 있는 과 아니니. 그런 과는 치마만 입으면 좋다고 그러는 거라고. 인정하기 싫지만 성윤이가 가끔 예쁠 때도 있고. 잘한다. 언니라는 것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암튼 내 말 들어봐. 그런다고 홀딱 사귄다 그러지 말라는 말이야. 사귈 때야 좋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꼭 공주가 된 느낌이 들거든. 근데 사람이 만나면 헤어지기도 하는 법이야. 같은 과 남자 만나다 헤어지면 진짜 학교 다니기 귀찮아진다. 주변 사람들 수군거림도 신경 쓰이고 학교에서 사귀다 헤어진 그놈 다시 부딪히는 것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니까. 너 대충 듣지 말고 언니 말 명심해. 꼭 큰언니 말이 아니더라도 같은 과 남자들을 사귈 생각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게 남잔데 굳이 주변 남자들을 만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상 일이란 게 꼭 생각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녕, 나 정승일이라고 해. 너 주성현이지? 그런데?
아이, 우리 같은 과잖아. 잘 지내보자고. 그러지 뭐. 싫으나 좋으나 4년을 한 교실에서 살아야 하는데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그냥 과 동기로 얼굴 정도만 알고 지내는 거라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점심시간이면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도 하고 공강시간에 커피도 먹자면서 제 주위를 알게 모르게 떠돌았거든요. 자연히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서로를 아는 부분이 늘어나더군요. 첫눈에 반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어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제 맘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남자친구의 성향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세 딸로 이루어진 가정이랍니다. 당연히 아빠가 저희 집의 절대적인 존재죠. 아빠가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시거든요.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시지만 안 좋게 보면 독재자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가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아빠 말은 절대 거역해선 안 되는 그런 분위기랍니다. 엄마나 언니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전 솔직히 그게 못마땅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유일하게 아빠 말에 반기를 들곤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막내였으니 어느 정도 허락하신 거지 엄마나 언니들이 그랬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제가 가장 꺼려하는 남자가 권위적인 남자가 된 거였죠. 남자친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최고의 남자에 속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토를 다는 법이 없었거든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강의 빼먹고 놀러 나가자. 오늘 강의 전공 필수야. 그 교수님 출석 점수 엄청 신경 쓰신다는데? 그래서 싫다고? 아니, 네가 그러자면 그래야지. 누구 말인데. 대충 이런 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과 내에서 저를 평강공주, 남자친구를 온달 왕자라고 불렀을까요? 제 말이면 절대로 거역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8년이라는 긴 세월을 단 한 번의 이별 없이 연애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가끔 제 친구이자 동기인 남자 동기들이 이런 저를 두고 남자친구에게 험담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남자친구는 저를 감쌀 정도였어요. 아직 물정 모르는 20대 초반의 남자니 그럴 수 있다는 말도 많았지만 남자친구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나서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긴 세월 연애를 했으니 결혼 역시 남자친구와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긴 시간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족들과도 심심찮게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희 집에선 대환영이었답니다. 특히 아빠와 달리 순둥순둥하기만 한 남자친구를 엄마랑 언니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사실 나 걱정 많았거든. 저 드센 성격을 누가 받아주나 싶어서. 근데 승일이는 애가 착하고 순해서 성현이한테 딱이더라고. 맞지? 근데 가끔 승일이가 불쌍해. 제 성격이라면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어쩌다 코가 꿰어갖고는. 코가 꿰이다니? 말은 똑바로 하자. 나 좋다고 매달린 게 승일이거든. 아직 어리니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젠 그거 알 나이도 됐는데? 허허.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우리 가족은 남자친구를 사윗감으로 생각해 주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남자친구 집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거였는데요. 놀랍게도 남자친구 집에서도 저를 완전히 마음에 들어 하셨단 겁니다. 남자가 모르면 여자가 단단해야 해. 안 그러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니? 성현이 너 어서 빨리 시집 와라. 너 알지? 네 아버지가 너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알죠. 어디 아버님만 그러신가요? 어머니도 저 예뻐해 주시잖아요. 당연하지.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며느리를 맡는 건지. 결정만 안 났을 뿐이지 저와 남자친구는 양쪽 집안에서 이미 사위와 며느리로 인정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로서도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었어요. 가정 형편도 비슷하고 서로의 집안에서도 환영받는 결혼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현아, 바쁘니?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뭐 주문할 게 있는데 내가 이런 걸 알아야지. 승일이랑 소민이는 내 전화 받지도 않고. 괜찮으면 네가 좀 주문해줘라. 소소한 생필품이 필요하다는 전화셨어요.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인터넷 쇼핑하는 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종종 어머님이 제게 부탁을 해오곤 하셨어요. 그래봐야 소소한 것들이었답니다. 가격대도 높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흔쾌히 부탁을 들어드렸죠. 당연히 결제도 제 카드로 했었답니다. 몇만 원 안팎인 경우가 많아 그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옛말을 무시해선 안 됐는데 말이죠. 한 몇 번은 괜찮았는데 그런 일이 자꾸 겹치니 조금 서운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떠나서 말씀이라도 고맙다거나 혹은 결제 대금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 그걸 달라고 말하는 것도 애매하긴 했어요. 그럴 때면 역시나 만만한 게 남자친구였습니다. 엄마가 또 그랬어? 아이, 그냥 마트 같은 데서 사도 될 걸 왜 널 시키는지 몰라. 내가 집에 가서 한 소리 할게. 아이, 당장 돈 주라고. 아니야, 됐어. 돈 얼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좀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이런 이야기 전하지 마. 괜히 서운해하실라. 3살 버릇 80 가구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제 잘못이죠. 처음부터 단단히 버릇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런 소소한 불만을 제외한다면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제게 잘했으니 그거면 된 거라고도 생각했고요. 덕분에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형편이 비슷하니 서로 기우는 혼사도 아니었고 각자 챙겨야 할 것도 별 무리 없이 챙기기로 했답니다. 이젠 결혼식만 진행하면 우리 두 사람은 완전한 부부로 거듭나게 되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시댁티를 내지 않던 사람들이 상견례를 마치고 날짜를 잡고 나서부터는 제가 정씨 집안 며느리인 것처럼 저를 대했거든요. 성현아,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월차 좀 내야겠다. 무슨 일이신데요? 요즘 회사가 좀 바빠서 월차 쓰기가 눈치가 보이는데 급한 일이세요? 안 되는데. 네가 꼭 필요해. 너 엄마 개원들 알지? 지난번에 본 평창동 심여사도 그중 하나고. 그 사람들이 난리야. 며느리 맡는다면서 왜 자기들한테 인사도 안 시키냐고. 그래서 나를 잡았는데 다들 주말은 힘들다는구나. 맞춰보니 이번 주 금요일밖에 없어. 그러니 힘들더라도 오려무나. 내가 큰 소리 쳤거든. 우리 며느리 보면 부러워 죽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답니다. 부장님의 곱지 않은 눈길을 애써 무시하고 월차를 쓰고는 시댁으로 갔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오라셔서 전 점심 모임 정도라고 생각했답니다. 웬걸요? 모임은 저녁이었어요. 왔니? 내가 정신이 없다. 어서 옷 갈아입고 손 좀 거들어라. 무슨 잔치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방 가득 음식 재료가 쌓여 있었거든요. 도대체 몇 분이나 오시는 건지가 궁금할 정도였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요리엔 그렇게 재주가 없었거든요. 집에서도 요리는 엄마와 큰언니의 몫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뭘 할까요? 잡채 좀 할래? 난 다른 거 해야 해서. 잡채요?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냥 어머니 시중 만들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구겨지시더군요. 어머, 넌 그 나이가 되도록 잡채도 못한다니? 잡채만큼 쉬운 게 어디 있다고?
이러다 승일이 결혼하면 쫄쫄 굶고 다니는 거 아니니? 요즘 핸드폰 같은데 레시피 다 나온다며. 그거 보고 해봐.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고. 사실 그게 다였다면 제가 어떻게라도 했을 겁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레시피 보고 흉내라도 내면 되니까요. 근데 시어머니 요구가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알았어. 내 금방 갈게. 음식을 만드시던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나가셔야 한다고 그러시지 뭡니까? 그러더니 남은 음식을 저한테 다 준비하라 그러셨고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냥 나머지는 주문하면 안 될까요? 얘가 큰일 날 소리를 한다. 모름지기 음식은 성의가 중요한 거야. 너 잘 봐달라고 엄마 친구들 불러놓고 배달 음식 내놓아봐라. 그 사람들이 뭘 하겠니? 내 욕하는 거는 그러려니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 욕만 하겠니? 결국은 널 뭘 할 텐데. 나아가선 사돈 어른이 너 못 가르쳤단 말도 나올 테고. 그 소리를 듣고 싶니?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 어떻게든 직접 해봐.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진짜 죽을 맛이었답니다. 생전 해보지도 못한 요리를 인터넷 레시피만 보고 하자니 정신이 너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한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음식 냄새만 맡았습니다. 금방 들어오신다던 시어머니는 결국 약속 시간 1시간을 남기고 들어오셨거든요. 어디 보자. 이걸 어째? 간도 안 맞고 채소는 다 곤죽이고 너 진짜 이래서 살림은 어떻게 하려고? 당장 요리학원부터 다녀야 하겠다. 정말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본 시어머니의 구겨진 얼굴이셨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랑 가사를 분담한다 해도 요리는 제가 주로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서운했어요. 저 솔직히 칭찬까지는 아니어도 고생했다 소리 정도는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노고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표정을 지으시니 내심 서운하다는 생각이 컸었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시누이였어요. 엄마, 음식이 왜 이래? 이걸 어떻게 먹어? 엄마 어디 아파? 왜 간도 못 맞추고 그래? 뭐라고? 언니가 다 한 거라고? 역시나. 항상 날 언니라고 부르며 따르던 시누이가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음식이 맛없다며 타박을 하지 뭡니까? 자기는 손끝 하나 까딱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퇴근하고 들어온 남자친구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이걸 다 했다고? 엄마는 왜 그런데? 야, 정소민, 너 이리 와봐. 야, 너 언니한테 음식 깎고 잔소리했다며. 너는 하지도 않고 그런 소리가 나와? 내가 뭘 했다고. 언니는 그 사이 오빠한테 일러 바쳤어요? 일러 바친 게 아니고. 이게 또... 야, 언니는 네 윗사람이야. 윗사람한테 지금 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내 태도가 어때서? 오빠 말대로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해야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 솔직히 서운해. 내 친구들 보니까 자기 오빠 결혼할 때 이것저것 생기는 것도 많다던데. 난 아무것도 없잖아. 하다못해 개나 소나 다 들고 다닌다는 명품백도 하나 없고. 야, 정소민. 네가 무슨 명품백이 필요해. 그런 건 나이 들어서 나는 거야. 뭘 알고나 그런 말을 해. 요샌 우리 또래도 다 드는 게 명품백이야. 남자친구가 호통을 치자 비로소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그걸로 일이 마무리된 게 아니었답니다. 며칠 후 시누이가 제게 문자를 보내왔거든요. 대놓고 사달라는 건 아니었지만 압구정 백화점 명품관에 있는 어느 명품샵 사진과 거기 있는 명품백 사진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사달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였어요. 조금 무리를 하면 안 될 일도 아니었지만 제 성격이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란 게 문제였답니다. 대놓고 시누이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아가씨, 저 얼마 전에 회사 관둔 거 아시죠? 저 이제 백수예요. 백수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걸 사줘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미안한데 당장은 못 사드려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면 그때 사드릴게요. 제 말을 듣자마자 한껏 삐진 티를 내더라고요. 그래봐야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까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시누이한테까지 호락호락 당할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걸 알았던 걸까요?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찔러본 모양이더라고요. 너 소민이한테 뭐라고 한 게냐?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걔가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냐고. 그 몇 푼 하지도 않는 가방 쪼가리 하나 때문에 벌써부터 시누이 눈에서 눈물을 뽑아야겠니? 이미 다 들으신 거였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얼마나 뭐라 하셨는지 몰라요. 성질대로라면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할머니라고 해도 맞받아 쳐야 옳았지만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꾹 참았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시어머니는 어쨌든 어려운 분이시기도 하고 내 부모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던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너 시집 가서도 집에서처럼 하면 안 된다. 여기야 우리 집이니 네가 앞뒤 생각 안 하고 말을 내뱉어도 그런가 하지만 시집은 달라. 특히 시어머니 말씀에 토달지 말고 네가 그러면 나랑 엄마가 욕먹어. 자식 못 가르쳤다고.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다운 말씀이셨어요. 어른 말이라면 무조건 순응하고 따라야 한다고 믿는 분이셨으니 아빠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합리한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싶었지만 아빠의 마지막 말이 걸렸답니다. 제가 그러면 부모님이 그 욕을 대신 먹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억지를 쓰셔도 참았던 거였습니다. 그 정도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시댁엔 또 하나의 적이 있다는 것도 문제였어요. 바로 제 손위동서요. 따지고 보면 가장 얄미운 사람이 손위동서였습니다. 듣기로는 손위동서의 아버지가 재개발로 엄청난 부를 이루셨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떼돈을 한 번에 버신 분이었대요. 그래서일 겁니다. 손위동서는 언제나 자신의 부를 과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손위동서였답니다. 심지어는 시어른들께도 그러는 분이었어요. 제가 진짜 며느리가 아니니 시댁일을 제대로 다 아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남자친구를 통해 몇몇 일들은 들었답니다. 손위동서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랬어도 시어머니는 그 일로 뭐라 하신 적이 없대요. 다 돈에 힘일 겁니다. 행여라도 야단 맞을 일을 하고 나면 바로 돈질을 했다더군요. 고급 냉장고나 대형 TV 같은 걸로 사건을 무마한 거죠. 시누이도 마찬가지예요. 시누이도 손위동서라면 꼼짝을 못했거든요. 제가 명품백을 못 사준다 그러자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치고 나서 바로 손위동서한테 그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바로 손위동서가 시누이를 불러내 명품백을 사줬다지 뭡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만 원짜리를 아무렇지 않게 사주는 손위동서가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갔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랫사람인데 그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요. 그리 좋아 보이는 일은 아니지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아니니 간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탓이랍니다. 그래도 좋아 보이지는 않았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한 세상이라지만 그것 때문에 집안의 위계 질서까지도 뒤흔드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요. 냉정하게 보자면 시댁의 가장 큰 어른이 손위동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손위동서의 입김이 극성 맞았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를 몸소 알게 된 건 그리 오래지 않아서였어요. 이야기로만 듣던 손위동서의 돈질을 경험하게 된 일이 생겼었거든요. 어느 날 손위동서가 저를 찾더군요. 말로는 이제 곧 한 집안 사람이 될 테니 친목이라도 도모하자는 거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저를 만난 손이동서가 저를 외제 자동차 매장으로 끌고 갈 때만 해도 그런가 했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건가요? 이전 거랑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아이고, 사모님. 모르셔서 하는 얘기세요. 이게 보기만 자동차지 사실은 최첨단 기기거든요. 한번 타보시면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한 대에 억이 넘는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저야 차를 잘 모르니 입을 벌리고 놀라하는 게 다였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가운 생각이 슬며시 들었어요. 왜 나를 불러서 이런 것까지 보여주나 싶어서요. 아무래도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기선제압 같은 거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겠죠.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그런 것처럼 자기 말 잘 들으란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역시나 그랬어요. 서방님 차 보니 좀 그렇더라. 한 10년은 된 차 아냐? 여기 와보니 서방님 차 바꿔주고 싶어지네. 동서 생각은 어때? 괜찮은데요. 아직 고장도 없고 거리도 10만 조금 넘어서 멀쩡해요. 그리고 형님이 차를 바꿔주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저희 돈으로 해야죠. 손이동서의 저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니 왠지 삐딱선을 타고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나 시누이처럼 자신의 돈 앞에서 절절 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동서 회사도 관뒀다며. 서방님 혼자 벌어서 어떻게 차를 바꿔. 너무 부담 갖지 마. 차 한 대 바꿔주는 게 뭐 대수라고. 끝까지 저를 떠보지 뭡니까. 그럴수록 더 꼬리를 바짝 치켜 세우게 되지 뭡니까. 제가 한 성격 하거든요. 제가 차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 경차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주차하기도 편해 보이고 어차피 저희 둘이 탈 건데 저렇게 큰 차가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비싼 차면 보험료도 훨씬 많이 나올 거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돈을 차 밑에 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게 경제적이지도 않고요. 기회비용이란 거죠. 유치하긴 했지만 손이동서의 길을 어느 정도는 눌러주고 싶은 생각이 컸답니다. 제가 알기론 손이동서가 대학을 못 다녔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히는 대학을 못 나온 게 아니라 중퇴였대요. 지방의 허접한 대학을 다니다 유학을 갔었다는데 그게 정식 대학이 아니라 그냥 어학연수 같은 거였거든요. 남자친구가 알려준 거랍니다. 그래서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득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참 유치하긴 하지만 돈으로 사람을 꺾으려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유치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역시나 손이동서의 표정이 곱지 않아지대요. 기회비용? 그게 뭔데? 난 그냥 가지고 싶은 건 가져야 하는 성미라. 그런 건 없는 사람들이나 따지는 거 아닌가? 싫으면 말아. 사준다는데 거절하는 것까지 내가 걱정할 이유는 없지. 그렇게 친목도모는 물 건너 갔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리 곱지 않아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자신의 돈 앞에서조차 기세를 꺾지 않았으니 이래저래 왕창 미운 털이 박혔을 거란 것도 분명했죠. 아마 그래서였을 거예요. 제대로 엿먹어보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거든요. 예, 너 좀 건너와라. 급하니까 빨리.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사실 저도 일이 많았거든요. 당장 결혼 준비할 것도 많고 회사 퇴직 후 새롭게 준비하던 일도 함께 해야 하는 처지라서 눈코 뜰 새 없었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급하게 찾으시니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 집 좀 봐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보라니요. 네 형이 우리 가족 다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자고 그러네. 안 그래도 요새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도 쌓이던 판이었는데 제가 기특하게 그런 걸 알고 우리 가족 몽땅 다 데리고 발리를 가자는구나. 발리요? 저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잘 됐네요. 좀 편하게 쉬었다 오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거랑 집 보라는 말씀이 무슨 상관이라고요? 그냥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언제 가시는데요? 오늘 저녁 비행기야. 이미 표도 다 끊어놨다는구나.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웃는 손윗동서를 보니 새삼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이 그 증거였습니다. 내가 자기 말을 안 들었으니 제대로 당해봐라 싶어 꾸민 동서의 유치한 계획이었어요. 알잖니, 시할머니 치매신 거. 치매인 양반을 해외까지 데리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혼자 둘 수는 더더욱 없고 다행히 요즘 네가 놀고 있잖니. 그러니 할머니 보면서 집도 좀 보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치매인 시할머니를 돌볼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저도 할 일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시어머니 말을 들으려 하지만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 할 일이 많아요. 새로 준비하는 일 때문에 써야 할 기획서도 많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할머니를 봐요. 그냥 요양사분 당분간만 쓰시면 안 될까요? 얘가 점점 왜 가족을 두고 할머니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니? 너 설마 할머니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왜? 치매라니까 싫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할머니 돌보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안 되겠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그렇지? 괜찮다. 어머니 얌전하셔. 그냥 끼니만 챙겨드리면 돼. 기획서는 우리 집에도 컴퓨터 있으니 그걸로 쓰면 되고. 결혼 준비야 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나 빨리 다녀와서 같이 하면 되지. 그러네요. 역시 어머님이 현명하셔. 동서, 어머니 말대로 해. 동서 똑똑하니까 금방 잘할 거야. 그렇지? 형님, 아무리 그래도 자꾸 어머니 말 거역할 거야. 어머니 말대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할머님을 남의 손에 맡기라 이거야. 동서, 너무 개념 없다. 지금 회사도 쉰다며. 집에서 놀면서 이 핑계 저 핑계나 대고. 동서도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니까 집안 챙길 줄도 알아야지.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더니 동서가 꼭 그랬습니다. 너무 유치하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끝까지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그날 저녁 비행기로 시어른들과 아주버님 내외 그리고 시누이가 집을 비우는 상황이니 이 집에 남는 건 남자친구뿐이었거든요. 급하게 요양보호사를 구한다는 보장도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다고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미안해서 어떡해. 나라도 손을 거들어야 하는데 알잖아. 지금 우리 회사 엄청 바쁜 거. 나 일주일째 야근이야. 앞으로도 일주일은 더 일해야 하는데 이번 한 번만 봐줘. 대신에 나 야근 끝나는 대로 밀린 휴가 써서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하게 해줄게. 미안해. 정말 미안. 엎친 데 덮친 격이 이런 거였습니다. 남자친구 회사에 일이 많아 도저히 저를 도와줄 수 없었거든요. 결국 시할머니를 돌보는 일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던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된 일주일이었어요. 밥 줘. 너 나 굶어 죽으라고 그러는 거지? 어제 밥 주고 왜 오늘은 안 줘? 나쁜 년, 독한 년, 나만 죽을까 봐? 같이 죽자. 치매란 게 그런 거였습니다. 금방 밥을 먹고 돌아서면 또 밥을 달라지 않나 때론 일부러 방바닥에 변을 보고는 손으로 짓눌러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방금 전까지 잘 있다가 불현듯 심통을 부리더니 제 머리를 쥐어뜯기까지 하셨거든요. 제가 체력도 좋고 성격도 무던한 사람이지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시할머니와 함께한 5박 6일은 제 인생 최악의 경험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아주 성과가 없던 건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 덕분에 제 인생이 망조로 접어드는 걸 피할 수 있었으니
하늘이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해야 더 맞겠네요. 언니는 참 착해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있는 거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착해요? 그럼 말 좀 잘 들으세요. 네, 말 잘 들을게요. 그럼 밥도 주고 커피도 줄 거죠? 그럼요, 다 드릴게요. 뭐가 필요하신데요? 빵 줘요. 단팥빵. 1시간 전에 밥 드셨는데 금세 배가 고프세요? 그래도 단팥빵은 안 돼요. 할머니 당뇨시라서 단팥빵 드시면 안 되거든요. 몹쓸 것. 누가 이 집 것 아니랄까봐 앞에선 잘해준다 그러면서 뒤에선 욕이나 하는 게 똑같네 똑같아. 왜? 너도 그 불려시처럼 나 몰래 때릴 거니? 눈 찢어진 그 불려시가 어쩌는 줄 알아? 내가 밥 달라면 막 꼬집어. 우리 남편 알면 난리 날 텐데. 남편 안 볼 때만 그래. 작은 불려시도 똑같고 중간 불려시도 그렇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 말도 두서가 없으셨답니다. 그렇다고 다 허투루 들을 건 아니었어요. 특히 불려시 얘기가 그랬답니다. 처음 들을 때만 해도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니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무리 봐도 불려시란 게 시어머니와 동서 그리고 시누이인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떠보기도 했답니다. 할머니, 불려시가 또 뭐라는데요? 꼬집는 거 말고. 불려시 무서워. 내가 똥 쌌다고 나보고 닦으래. 걸레도 안 줘서 내 옷으로 닦았어. 안 닦으면 또 겨드랑이 꼬집는다고. 언니, 이거 비밀이야? 우리 남편한테 말하면 몽둥이 들고 달려올지도 몰라.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 말씀이 너무 한결같았거든요. 정말로 시어머니가 시할머니를 그렇게 대하신 걸까요? 너무 어이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맞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잠드신 사이 전 제 일을 했어요. 새로이 준비하는 그 일 말입니다. 정신없이 일에 빠져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때론 할머니를 깜빡하기도 했거든요. 두어 시간 정신없이 일을 하다 너무 조용해서 할머니 방을 들여다봤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시지 뭐예요. 순간 시어머니 말이 생각났어요. 가끔 할머니가 집 밖을 나가시기도 한다는 말이요. 그래서 할머니 찾는다고 몇 번 난리가 났대요. 그런 건 줄 알고 놀라는 그때 안방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대요. 가보니 할머니가 안방에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출국하실 때 잠그고 간 방인데 어떻게 들어가신 걸까 했는데 방문에 열쇠가 꽂혀 있더군요. 아마 숨겨놓은 열쇠의 위치를 아시고 계셨나 봐요. 할머니, 뭐 하세요? 나가신 줄 알고 놀랐잖아요. 나 전화해. 우리 남편한테.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할머니가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들고 계시대요. 시어머니 핸드폰이 어르신들이 쓰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출국하실 때 따로 챙겨가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들고 노시더라고요. 혹시 망가지면 안 되니 얼른 뺏으려고 했죠. 저 주세요. 그거 들고 있다가 다치시면 어째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얼른 주세요. 싫어, 내 거야. 이걸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할 거야. 뼈밖에 안 남은 노인네가 무슨 힘이 그리 센지 모르겠더군요. 신랑 일을 하다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답니다. 깜짝 놀라 집어들었어요. 다행히 액정이 나가거나 하진 않았더군요. 그래도 고장이 난 건 아닌지 싶어 이리저리 확인을 해보았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문자 메시지를 열게 되었어요. 어머니, 둘째 하는 짓을 보니 초반부터 단단히 잡으셔야겠어요. 지난번에도 보니 은근히 저희 집을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단단히 혼내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손윗동서의 메시지더군요. 말도 안 되는 험담이었습니다. 대충은 그럴 거라 생각했지만 그걸 시어머니한테 문자로까지 할 줄이야. 더 기가 찬 건 시어머니의 메시지였어요. 동서의 문자에 답한 그 내용 말입니다. 역시 그렇지. 안 그래도 승일이 대하는 거 보면 여간 기가 센 게 아니지 싶더라. 너랑은 딴판이야. 승일이가 좋다니 결혼을 허락하긴 했지만 걱정 마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분고분하게 만들 테니. 그나저나 왜 또 그런 걸 보냈니? 개원들이 진주 목걸이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고맙다. 그 이후로도 몇 통의 문자가 더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정말 손발이 떨리더군요.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랬거든요.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 중에선 핸드폰을 가장 잘 다룬다며 뽐내셨대요. 그게 사실 동사무소 문화센터 같은 데서 배운 거거든요. 핸드폰의 문자나 메신저, SNS 활용법 강의 같은 거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답니다. 그거 배웠다고 저한테도 종종 문자를 하셨거든요. 그래봐야 맞춤법은 다 틀린 내용이었지만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문자로 하신 걸 테죠. 너무 기가 차더군요. 이런 생각으로 그간 저를 대해오신 거라니 내가 이 결혼을 잘하는 건지 의심도 들지 뭡니까. 그래도 결국 저랑 살 사람은 남자친구니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는 없지 싶었답니다. 그럼에도 계속 찝찝한 건 사실이었어요. 아무리 남자가 좋아 결혼을 해도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과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걸 모르지 않으니까요. 거기에 더해진 게 시할머니의 뜬금없는 말들이었답니다. 새댁은 참 착한 사람 같은데 왜 이 집에 사는지 모르겠소. 이 집 사람들 하나같이 독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버티려고. 하루는 시할머니께서 안쓰러운 듯 저를 보며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라기엔 너무 멀쩡한 말투셨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와 동서의 문자를 보고 나서 고민이 크던 차에 이런 말까지 듣게 되니 더 혼란스럽지 뭡니까. 아무래도 남자친구와 상의를 해봐야지 싶던 그때였어요. 언니, 저 정원이요.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시죠? 제 동기이면서 남자친구의 동기인 수근이의 여자친구인 정원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다 알기도 했고 제 고등학교 2년 후배인 정원이는 가끔 만나는 그런 친구였어요. 응, 그렇지 뭐. 넌 잘 지내? 못 지내요. 요새 승일이 오빠 총각 파티라면서 매일 수근이 오빠 술 먹고 들어와서 미치겠어요. 승일이 오빠가 부르는데 안 갈 수가 없다면서 가는데 말릴 수도 없고. 이런 거 보면 언니가 대단해요. 암만 그래도 보름 가까이 그러는데 괜찮다시고. 그래도 언니 너무 풀어주지 마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저께 오빠 메시지 봤는데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이상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무슨 마사지인데 찍힌 액수가 수십만 원이더라고요. 오빠 말로는 여러 명이 가서 그런 거라는데 전 왠지 불법 마사지 있잖아요. 여자들 나오는 그런 거. 끝까지 아니라니 말은 더 안 했는데 아무튼 미안해요 언니. 결혼 앞두고 이런 소리 해서. 근데 난 언니 후배니까 말해야 된다 싶어서. 기가 차더라고요. 정원이가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그 의심이 사실일 확률이 높았어요. 결혼 날짜가 얼마나 남았다고 여자랑 바람을 피운 건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더 화가 난 건 남자친구가 회사에 일이 많다며 요 며칠 아예 집에도 안 들어왔거든요. 남자친구 말로는 밤새 일하고 회사 앞 사우나에서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일했다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이런 식으로 저를 속이는 사람과 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생각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8년간의 추억이 걸렸답니다.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새도 많이 바빠? 말도 마. 그래도 이젠 거의 끝나가. 그동안 수고했어. 지난번에 보니까 술 냄새 나던데 야근하면서 술도 먹었어? 이사님이 저녁 먹으면서 술 권하셔서 나 같은 말단이 이사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어. 그래서 좀 마셨어. 그랬구나. 참, 요새 수근이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낸다지? 수근이? 몰라. 요새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그래? 언제 봤는데? 한 두어 달 됐나? 나 바쁘다. 오늘도 고생해.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군요. 갈수록 이 집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위시해 동서,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다 거짓말은 예사고 한술 더 떠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들이란 생각을 하게 되니 얼마 남지 않은 결혼이 끔찍하게만 느껴졌어요. 얘야, 우리 왔다. 아이고, 집이 이게 뭐니? 청소는 하고 산 거냐? 이래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니? 여행을 다녀온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구박부터 하셨어요. 여전히 뒤에서 웃고 있는 동서를 보니 그 구박의 이유가 대충 짐작이 되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그 닷새 동안 수시로 제 험담을 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청소를 안 한 것 같기는 하지만 동서도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이번은 봐주세요. 봐주긴 뭘 봐줘. 네가 자꾸 제 편을 드니까 애가 갈수록 지멋대로 하는 거 아니냐. 너도 그러지 말고 형님답게 따끔하게 혼낼 건 혼내고 그래야지. 제가 뭐라고 혼을 내요. 동서 서운하겠다. 진짜로 얄밉더군요. 마치 마음씨 좋은 손윗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니 며칠 전 본 문자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험담하고 시어머니를 부추기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결국 부모님과 언니들에게 제 결심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랬다고? 네가 직접 본 게 맞는 거지? 사람 참 무섭다. 앞에서는 그리 예쁘다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 죄송해요. 결혼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많이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랬더냐? 그럼 하지 말아야지. 엄마랑 아빠는 신경 쓰지 마라. 결혼했다가도 이혼하는 세상인데 그깟 파혼이 무슨 대수라고 그래. 시댁에는 말했고. 아니요, 아직이요. 먼저 아빠랑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게 순서라서. 엄마 미안해. 아빠 죄송해요. 미안하긴. 잘했다. 그런 사람들이랑 살면 남은 평생이 고생일 텐데 너는 괜찮은 거지? 괜찮아요. 솔직히 안 괜찮기도 하다가 또 괜찮기도 하다가 그래요. 그래도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마세요. 사실 파혼을 하는 건 별로 두렵지 않았답니다. 정말 걱정되는 건 부모님이셨어요. 이미 주변엔 제가 결혼하는 걸로 다 말해 놓으셨을 텐데 그걸 다시 뒤엎어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제 걱정부터 해주셨답니다. 주변의 이목보다는 딸인 제가 더 걱정스러우신 그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에게 파혼 결심을 밝히고 나니 남은 건 하나였어요. 말도 안 되는 시댁 사람들에게 파혼을 통보하는 일이었답니다. 솔직히 꽤 많이 생각했어요.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되돌려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냥 통보식의 결말로는 너무 성이 안 찼답니다. 하늘이 도운 걸 거예요. 미운 시댁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얄미웠던 손윗동서가 그 기회를 제공해 주었거든요. 부모님께 파혼 결심을 밝히고 난 며칠 후였어요. 손윗동서가 시댁으로 절 불렀답니다. 우리 여행 간 동안 고생 많았지.
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으신 눈치지만 그래도 동서가 고생한 건 맞지. 그래서 내가 어머니 설득했어. 동서 예쁘게 봐달라고. 참 기가 차더라고요.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어 신기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도 일단은 받아줬습니다. 사실 그때도 제가 어떤 식으로 결말을 이야기할지 정하지 못하던 때였거든요. 네, 감사해요. 근데 왜 오라신 거예요? 이거 받아. 이게 뭔데요? 보면 몰라. 카드잖아. 근데 그냥 카드가 아니야. 혹시 들어봤어? 블랙카드라고. 이게 바로 그거야. 한도가 없어.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다. 진짜 최우수 고객한테나 주는 카드거든. 동서 처음 보지. 또 돈자랑이었습니다. 그걸 보니 정말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겠대요. 아이고, 이게 그거구나. 이거 하나면 평생 먹고 사는 거지? 네, 어머니. 다음에 어머니도 드릴게요. 정말이니? 말만 들어도 고맙다. 근데 왜 이 귀한 걸 얘한테 주는 거냐? 그간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동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사. 아마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일 테니까 밥 한 끼 사 먹고 그러지 말고. 순간 머릿속이 반짝하더군요. 제가 이 사람들을 엿먹일 방법이 떠올랐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도 통쾌하지 뭡니까? 제가 이걸 어떡해요. 무섭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돈도 써본 사람이 쓰는 거니까. 어디 한번 마음껏 써봐. 우리 집안 사람이라면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지. 얘야, 그러다 막 쓰면 어쩌려고. 괜찮아요, 어머니. 동서가 아무리 쓴다고 해도 제 기준에는 안 찰 테니까요. 기고만장이라는 게 그런 거더군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그 생각을 바로잡고 싶다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제대로 한번 당해보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형님이 쓰라고 말씀은 하셨는데요. 왜? 겁나? 겁난다기보다는 제가 카드 쓸 때마다 알람이 뜰 거잖아요. 형님이 그걸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못 쓸 것 같아요. 진짜 겁도 많다. 하긴 10만 원 써도 울리니. 그럼 이렇게 할까? 동서가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 하루만 사용 내역 알림을 정지하라고 하더군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건 줄도 모르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전 시댁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비웃음을 느끼면서 말이에요. 그런 거였을 겁니다. 니까짓게 써봐야 얼마를 쓰겠냐 싶었을 겁니다. 그게 자신의 발등을 찌을 거란 것도 몰랐겠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쌓인 사용 내역을 보고 기겁했을 손이동서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게 지금도 아쉽기만 합니다. 그날 전 백화점을 마구 누볐어요. 명품 옷부터 시작해 명품백 그리고 고급 가전은 물론이고 평소 필요하다 느꼈던 소소한 물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질렀답니다. 오죽하면 그날 저녁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다음날 뒤집어질 시댁을 생각하면 아픈 것도 잊을 정도였네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고 바로 동서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일부러 안 받았었답니다. 속 좀 타라고요. 자기 입으로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했지만 설마 그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대충 계산해 보니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되었거든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눈이 뒤집혀 눈에 띄는 대로 카드를 긁긴 했지만 그 정도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다 떨리네요. 하루에 그 큰 돈을 다 쓸 수 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도 않고요. 그러나 그날은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재벌 2세 같은 사람이 평범한 여자친구를 명품관 같은 데 데리고 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자친구를 보며 직원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달라고 말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거의 그랬거든요. 그랬으니 그 큰돈이 나온 거죠. 결국 수십 통의 부재 전화 후 동서의 전화를 받았었답니다. 자기 미쳤어?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당장 카드 들고 집으로 와. 제가 시댁으로 들어서니 다들 난리를 치더군요. 네가 정신이 있는 애니? 어떻게 이런 짓을? 와, 나 언니가 다시 보여. 정말 미친 거 아니오? 당장 카드 내놔. 진짜 제정신 아니다. 당장 카드부터 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잽싸게 채가더군요. 도대체 왜들 그러세요? 마음껏 쓰라기에 그런 것 뿐인데. 그것도 정도가 있지. 자네는 상식이란 게 없어? 상식이 있다면 이렇게는 못하지. 어머니,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런 여자 집에 들이면 서방님 한 달도 못 버텨요. 네 말이 맞다. 너 당장 무릎 꿇고 빌어. 그래도 이 결혼 할까 말까겠지만. 제가 왜 무릎을 꿇어요? 상식이요? 상식이 있는 분들이 그러셨어요? 치매인 할머니 꼬집고 구박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직 결혼도 안 한 제게 그 할머니를 맡겨두고 자기들끼리 해외여행 가는 건 상식에 맞는 건가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껏 쓰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카드를 썼다고 상식 운운하는 건 경우에 맞는 건가요? 무릎을 꿇으라고요? 못 꿇겠다면요? 그럼 이 결혼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무리 그러셔도 그럴 일은 없겠네요. 뭐야? 지금 너 잘했다는 거야? 그리고 누가 누굴 꼬집었다고 그래? 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 혹시 네가 그런 건 아니고? 안 봐도 뻔하네. 네가 그러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겠지. 여보, 계속 보고만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집을 헐뜯고 있잖아요. 승일이 너도 마찬가지다. 저런 애랑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했니? 나 이 결혼 허락 못한다. 당황하는 남자친구 옆에서 시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사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상식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물론 그런 분조차 자기 엄마를 내버려 두고 해외여행을 간 걸 보면 상식이 있는 건지 의심이 되긴 하지만요.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누가 누굴 꼬집어? 아버님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할머니 겨드랑이요. 그거 보면 아시지 않을까요? 제가 없는 소리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다 확인했거든요. 시할머니 목욕시켜드릴 때 겨드랑이를 봤어요. 오래된 멍자국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당신 왜 저런 헛소리를 듣고 있어? 저거 아주 나쁜 년이야. 승일이 너 이 결혼 절대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성현아, 너 왜 그래? 빨리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그래. 죄송?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뭐? 회사에 일이 있어서 할머니를 못 받으려? 회사에 일이란 게 여자 있는 술집에 가고 이상한 마사지 업소 가서 뒹구는 거야? 그게 당장 결혼할 남자가 할 짓이라고 생각해? 입이 있으면 말해봐. 남자친구가 기겁을 하더군요. 그걸 아니야. 잘못한 거야. 그런 일 없어. 그런 일 없다고? 내가 수근이한테 전화 걸어서 들려줘? 이렇게 나올 거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수근이를 쥐잡듯 잡았습니다. 대학 때부터 봐온 저 아닙니까? 제 성격이 어떻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 결국은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수근이에게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확인한 것을 안 남자친구도 더 이상 부인을 못하더군요. 어떻게 다 그 모양이야? 형님도 그래요. 저한테 잘해주시는 것처럼 하시더니 정작 어머니한테 제 험담이나 하시고 아마 발리에서도 그러셨겠죠.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래? 어머니, 저 여자 진짜 안 되겠네요. 없는 소리라고요? 어머니 핸드폰 열어볼까요? 거기 뭐가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다 까발려 볼까요? 두 분이 무슨 수작을 부렸는지 모두가 있는 앞에서 확인할까요? 시어머니와 동서가 동시에 흠칫하더군요. 점점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아마 당신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신 거였을 거예요.
그래도 특별한 말은 안 하시더군요. 자신도 그 상황이 창피한 일이란 걸 아신 거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결혼을 허락 안 한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결혼 제가 안 할 거니까. 한때나마 이 집 며느리가 될 뻔했으니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간답게 살라고요.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동서랑 그 인간이 손을 치켜들어 내 뺨을 갈기기라도 할 듯한 모습을 보였던 거 말입니다. 제가 맡고 있을 인간입니까? 덩치도 제가 훨씬 큰데요. 그 손을 꽉 잡고는 뿌리쳐 주었습니다. 그리곤 그 집을 나왔죠. 그렇게 그 망할 집구석과의 인연을 끊어냈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어요. 백날을 그런다고 제가 그 망할 집에 시집을 갈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참, 그리고 제가 그날 썼던 카드는 어떻게 됐나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몇몇 것들, 그러니까 뭐 이미 먹어버렸거나 입어버린 옷들 서너 개를 제외하고는 다 취소 처리가 되었답니다. 명품백은 가져와선 박스도 뜯지 않아 환불이 되었거든요. 가전제품들이야 배달도 오지 않았으니 금세 취소 처리가 됐고요. 어차피 쓰려고 한 것도 아니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다만 동서랑 그 인간이 너무 돈질을 하길래 홧김에 그런 거였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된통 혼나기도 했고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돈질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에겐 당연히 해줘야 할 응징이었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일하는 재미를 찾고 있습니다. 나이가 나이니 부모님들은 은근히 제 결혼에 대한 소망을 내비치시고 있긴 한데 제가 그럴 생각이 없어요. 8년 사귄 남자도 다 몰라 이 곤욕을 치렀는데 또 어느 세월에 남자를 만날까 싶어서랍니다. 뭐 꼭 남자가 있어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제 운명의 짝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잘 들어보셨나요? 사연자분이 결혼을 안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네요. 만약 결혼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시작부터 삐그덕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사전에 화를 피해 가신 사연자분은 운이 좋으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좋은 인연만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